메이데이, 메이데이! 제발 응답하십시오. 누구 없습니까? 새벽 2시 위성 화면 속 아시아 북부의 하늘은 거대한 흰색 지옥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연료는 단 100분. 갈 곳 잃은 7대의 거대 항공기가 시속 900km로 엉켜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럽의 석학들은 이미 추락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단 하나의 나라가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눈보라 속에서 20대의 제설차가 칼날 같은 간격으로 활주로를 깎아내고 시스템이 멈추자 인간 벨트가 되어 수천 개의 짐을 나르는 기적.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289명의 생명을 사지에서 끌어올린 이 압도적인 통제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포기한 그날 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진짜 저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리타. 폐쇄입니다. 아내다. 같습니다. 간사이. 기장이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칭다오. 거부당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요? 기상 폐쇄입니다. 조종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기장을 봐왔습니다. 그 얼굴을 한 기장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레나 크로프트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선 수석 사무장. 22년 경력. 그중 절반은 항공사고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추락 현장의 잔해를 보고 블랙박스를 듣고 왜 사람들이 죽었는지 숫자로 찾아내는 일. 저는 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생각하고 확률로 판단합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부기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기상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하였습니다. 도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사카도 후쿠오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거대한 흰 덩어리 아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을 덮친 폭설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내리기 시작한 눈이 단 6시간 만에 2m를 넘어섰습니다. 활주로가 묻혔습니다. 제설차가 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치워도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리타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하네다가 뒤따랐습니다. 간사이, 주부, 후쿠오카. 도미노처럼 전부 닫혔습니다. 그 여파는 일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을 잃은 비행기들이 중국으로 몰렸습니다. 칭다오, 베이징, 상하이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같은 기단이 러시아까지 덮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닫혔습니다. 한 나라의 하늘이 닫힌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북부 전체가 동시에 닫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하늘 위에 떠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남은 연료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40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1시간 40분. 그 시간 안에 활주로를 찾지 못하면 이 비행기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엔진이 꺼지고 날개가 소용없어지고 그냥 떨어집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와 함께 저는 조종실 문 너머 객실을 바라봤습니다. 23F번 좌석,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여 번 좌석, 백발의 노부부가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40-70번 좌석, 젊은 여자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탄 비행기가 내릴 곳을 잃었다는 것을 저 아이도 저 노부부도 저 여자도 전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어디든 응답하는 공항 있습니까? 취직. 제발 응답하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취직.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전체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이즈 사이로 아주 작게
낯선 언어가 들렸습니다. 기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기장이 헤드셋을 귀에 바짝 댔습니다. 저도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어도 중국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천입니다. 한국이요? 네.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입니다. 착륙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눈발이 사납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 공항을 열어뒀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뻤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항공사고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이 기상 조건에서 착륙 허가를 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 공항이었다면 이미 한참 전에 문을 닫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어서 고른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야 제로, 활주로 결빙, 착륙 실패. 저는 그 시나리오로 끝난 사고 보고서를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기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무장, 승객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됐습니다. 저까지 흔들리면 289명이 전부 무너집니다. 승객 여러분, 기상 상황으로 인해 목적지가 일본 도쿄에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변경됩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객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프랑스인이었습니다. 라포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목소리가 객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 한국 공항이 안전하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통로를 걸어 객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주십시오. 웅성거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에 남은 연료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0분입니다. 객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인천 외에 우리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 전체가 닫혔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안 됩니다. 인천이 지금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포르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선택지가 있었다면 저도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남은 건 인천뿐입니다. 그제야 객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저도 라포르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몰랐습니다. 유럽은 규정으로 움직이고 일본은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한테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대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기장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인천 관제 브리티시 271입니다. 착륙 허가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향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인천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준비가 돼 있기를. 비행기가 인천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종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장도 부기장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전기 잡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치직치직.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화면 위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기장님, 저게 다 뭡니까?
기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기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항공기입니다. 몇 대입니까? 세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붉은 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5, 6, 7대입니다. 조종실이 얼어붙었습니다. 7대.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부 인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북부 하늘 전체가 닫혔습니다. 갈 곳을 잃은 비행기들이 유일하게 열린 공항 하나로 전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에어 프랑스. 국적도 달랐습니다. 출발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전부 같았습니다. 인천. 저는 그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 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한 공항으로 몰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공중에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도를 나눠야 합니다. 착륙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한 대가 착륙하는 동안 나머지 6대는 하늘 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연료가 없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부기장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충돌 경보였습니다. 고도 차이 확인. 유나이티드 왼쪽 500m입니다. 루프트한자는요? 오른쪽 근접 중입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레이더 위에 붉은 점 하나하나가 수백 명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점들이 지금 한 곳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하늘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향해. 이건 착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하늘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수많은 사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공중 충돌 사고의 생존자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3F번 좌석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12여 번 좌석 그 노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그 사람들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브리티시 271 인천 관제입니다. 현재 접근 항공기 전부 파악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기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하늘 위에서 단 하나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브리티시 271 고도 7000 유지하십시오. 인천 관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기장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고도 7000 확인합니다.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441 고도 9000으로 상승하십시오. 속도 줄이십시오. 루프트한자 441 확인합니다. 유나이티드 287 현재 위치에서 우측으로 선회하십시오. 반경 20마일. 유나이티드 287 확인합니다. 저는 그 교신을 들으며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 하늘 위에 비행기가 7대입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간격이 위험합니다. 충돌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상황이면 관제탑도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지시가 엉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어 프랑스 192 고도 5000으로 하강하십시오. 속도 현재 유지. 에어 프랑스 192 확인합니다. 캐세이 퍼시픽 88 현재 대기 선에 유지하십시오. 착륙 순서 4번째입니다. 캐세이 퍼시픽 88 확인합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뒤엉켜 있던 붉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까기던 점들이 천천히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늘 위의 비행기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밀어넣는 것처럼 부기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간격.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조종실 안에 가득했던 그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치고 있었습니다. 기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부기장의 손이 덜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이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티시 271 착륙 순서 세 번째입니다. 현재 고도 유지하며 접근하십시오. 기장이 응답했습니다. 브리티시 271 착륙 순서 세 번째 확인합니다. 저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 항공기의 지시를 내리고 응답을 확인하고 다음 항공기로 넘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같은 말을 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휘였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전 세계 수많은 관제탑과 교신했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두바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를 이렇게 차분하게 다루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부기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창밖이 하였습니다.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도 땅도 불빛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기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계기 접근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계기판만 믿고 내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창밖이 전부 하였습니다. 하늘도 아니었습니다.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얀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 다음엔 크게, 그리고 쾅! 짐칸에서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객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에 저는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도 2000. 계기 접근 유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베테랑 기장이 저렇게 짧게 말할 때는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체가 또 흔들렸습니다. 고도 1500. 창밖은 여전히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활주로가 어디 있는지, 땅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계기판 숫자만 믿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2년 동안 읽었던 사고 보고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야 제로, 계기 접근 중, 활주로 미확인, 충돌. 그렇게 끝난 사고가 몇 개였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0. 기체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객실에서 또 비명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3F번 좌석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12여 번 좌석 그 노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 객실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고도 500. 부기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활주로. 아직 안 보입니다. 기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기판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못 찾으면
복행입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연료가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고도 300. 조종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무전기도, 경보음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얀 어둠 속에서 갑자기 검은 선이 나타났습니다. 가늘고 길고 똑바른 선이었습니다. 활주로였습니다. 부기장이 외쳤습니다. 활주로 확인. 기장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접지. 쿵.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활주로 위를 달렸습니다. 객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기장이 천천히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눈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활주로가 깨끗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착륙한 그 활주로가 눈이 한 톨도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엔 눈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창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엔 눈이 없었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직접 착륙한 그 활주로가 마치 누군가 방금 청소라도 한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활주로 옆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노란 불빛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설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둘, 20대가 넘었습니다. 정확히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차량들이 활주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렬로 간격을 맞춰서 앞차가 밀면 뒤차가 불어냈습니다. 그 다음 차가 노면을 건조시켰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그 차량들이 다시 반대편에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나온 그 자리를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 부기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언제부터 저러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새벽 2시에 영하 15도의 눈보라 속에서 저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 화면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다음 항공기였습니다. 루프트한자였습니다. 착륙 접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활주로 끝에 다다르는 순간 일제히 옆으로 빠졌습니다. 활주로를 비워줬습니다. 그리고 루프트한자가 내려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다시 차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밀고 불고 닦았습니다.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7대의 비행기, 착륙 간격 최소 3분. 그 사이마다 저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몇 대가 올지, 간격이 얼마나 될지, 어떤 순서로 작업해야 할지 전부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제탑이 하늘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이미 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7대의 비행기가 몰려오는 순간부터 마지막 한 대가 내릴 때까지 전부 계산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차량들이 또 달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사납게 퍼부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활주로에 눈이 없던 것이, 우리가 무사히 착륙한 것이 전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그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살았다는 실감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낯선 사람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어떤 순간을 지나왔는지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화물 벨트가 멈췄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수화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살아남은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안도감을 미처 간직하기도 전에 승객들은 다시 혼란 속으로 휩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은 언제 나옵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현장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일렬로 줄을 섰습니다. 화물칸에서 짐이 나오면 첫 번째 사람이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넘겼습니다. 끝에 있는 사람이 수화물 구역에 내려놨습니다. 기계가 멈추자 사람이 벨트가 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지금 밖은 영하 15도였습니다. 손에서 김이 올라오고 어깨와 머리에 눈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고 넘기고 또 들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 앞에서 물러서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만을 쏟아내던 승객들이었습니다. 짐이 언제 나오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하 15도 칼바람 속에서 손에서 김이 올라오도록 짐을 나르는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길을 수화물 대기 구역으로 돌렸습니다. 비행기 7대가 동시에 내린 공항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 짐을 끌고 가는 노인, 일행을 찾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짐이 넘어지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기 캐리어가 올라온 걸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캐리어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의자에 손가방을 그대로 놓고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수화물 구역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낡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가방을 놓고 간 여성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손가방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방을 밟지 않도록 몸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음료수가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지기 전에 빨리 닦아야 했습니다. 그게 아주머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조끼를 벗었습니다. 그 낡은 조끼를 조심스럽게 손가방 위에 덮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 가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누군가 실수로 밟지 않도록 그렇게 덮어두고 음료수를 닦으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옷을 벗어 남의 가방을 덮었습니다. 한참 뒤에 가방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돌아와 보니 손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가방 위에 조기가 덮여 있는 걸 보고 여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가방이 혼잡한 틈에 밀려 있었던 것, 청소 아주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 아이가 음료수를 쏟는 바람에 자리를 비워야 했던 것, 그래서 자기 조끼를 벗어 가방 위에 덮어두고 떠난 것. 여성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으니 이것만이라도 받아달라는 듯이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받으세요. 제발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일인데요, 뭘. 진짜 괜찮아요. 말을 마치고 아주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전 세계 공항을 다녔습니다. 런던도 뉴욕도 도쿄도.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당연한 일이라고 웃는 사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제탑의 그 차분한 목소리도, 눈보라 속 제설차도, 사람이 벨트가 된 그 줄도 전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밤은 공항 밖으로 나가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공항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협소하지만 승무원분들은 거기서 쉬시겠습니까? 활주로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쓰는 공간까지 내어줬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는데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구수하고 깊고 온기가 느껴지는 냄새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국물에 고기가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깍두기와 흰밥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설렁탕입니다. 따뜻한 국물 드시면 몸이 좀 풀리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간편식으로 때울 수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1개, 생수 1병. 그걸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수십 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국물을 끓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공포에 떨다 막 살아난 사람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줄 것이라는 걸.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속부터 천천히 녹아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그 국물 한 모금에 조용히 풀렸습니다. 아까까지의 그 공포가, 그 긴장이, 손잡이를 잡고 눈을 감았던 그 순간이 전부
이 국물 한 그릇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승무원이 숟가락을 들다가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꾹 눌러왔던 것들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그만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국물 한 그릇이 그냥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볐습니다. 공항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깨끗했습니다.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출발 안내판에 숫자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혼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사고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다른 걸 썼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위기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나라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한국은 그날 밤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관제탑은 하늘을 정리했고 제설차는 땅을 지켰고 이름 모를 직원들은 새벽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소를 내어줬고 누군가는 새벽에 국물을 끓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 없던 것. 한국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국은 위기를 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